안녕하세요. 안과 이원장 이창욱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카메라의 조리개와 초점 심도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간략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카메라의 조리개를 열면 초점 심도는 얕아집니다. 주로 인물 사진에서 사용을 하는데 인물과 배경을 분리하고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꼭 인물 사진이 아니더라도 심도가 얕은 사진이나 영상은 더욱 감성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실제 카메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선은 초점이 맞은 초점면, 포칼 플레인입니다. 빨간색 점은 초점면 위에 있고 파란색 점은 초점면 뒤에, 초록색 점은 초점면 앞에 있습니다. 가장 위의 그림에서 빨간색 점에서 나온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과를 해서 센서에서 정확하게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사진상에서는 아주 작은 빨간 점으로 보입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파란색 점은 초점면 뒤에 있어요. 여기서 나온 빛은 더 멀리서 출발했으니까 똑같은 렌즈를 통과했을 때 센서 앞에서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센서에 도달한 시점에서는 빛이 한 점으로 모아지지 않아서 블러 서클을 형성합니다. 사진에서는 점이 아닌 번진 원이 형성이 됩니다. 흔히 초점이 안 맞았다 혹은 핀이 나갔다 라고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핀이 나갔다, 핀트가 나갔다는 것과 초점이 안 맞았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원래는 네덜란드어로 브란트 핀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일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앞을 잘라내고 핀토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식 외래어가 사진기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핀트라고 된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아저씨들이 가끔 쓰는데 꼭 사진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흐리멍텅하거나 대화를 할 때 요지를 잘 못 잡으면 핀트가 나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 점은 초점면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빛은 센서 뒤쪽에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당연히 센서 입장에서는 초점이 맞지 않은 블러 서클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파란색 점은 초점면 뒤에 있었고 초록색 점은 초점면 앞에 있었지만 센서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블러 서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진에서는 파란색 점과 같은 상황을 뒤복해, 초록색 점과 같은 상황을 앞복해라고 합니다. 복해는 사진에서 초점이 맞지 않아 흐려진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어에서 유래를 하였는데 복해는 번짐 또는 흐려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블러와 비슷한 뜻인데 블러라고 하면 단순히 초점이 안 맞은 광학적인 현상만을 뜻하는 느낌인데 일본어로 복해라고 하면 약간은 감성적인, 미학적인, 아름다운 번짐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시 사진을 함께 볼게요. 이 사진에서는 인물이 멀리 있고 앞쪽에 있는 나뭇잎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죠? 이런 경우를 앞복해라고 합니다. 보통은 꽃이나 나뭇잎 등을 인물 앞쪽에 배치해서 감성적인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뒷복해 사진입니다. 배경의 한정에서는 아웃포커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사진은 뒤에 뭐가 있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아웃포커싱이 되었는데요.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보케, 블러 서클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사진의 중앙부에 있는 보케는 원형으로 생겼는데 주변부의 보케는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보케를 레몬 보케라고도 하고 고양이 동공과 닮았다고 해서 캐치아이 보케라고도 합니다. 이런 캐치아이 보케가 생기는 이유는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시켰을 때 렌즈 주변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렌즈 경통에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서 왼쪽은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시킨 경우, 오른쪽은 조리개를 조인 경우입니다. 렌즈 정면에서 빛이 들어올 때는 둘 다 동그란 모양의 조리개를 통과할 수 있지만 렌즈 주변에서 빛이 들어오는 경우 왼쪽처럼 조리개가 최대로 개방되었을 때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이 레몬 모양으로 찌그러집니다. 반면 조리개를 조인 상황에서는 렌즈 주변부로 빛이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원형 모양을 통과할 수 있죠. 사실 비네팅도 비슷한 원리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한 상태에서는 렌즈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은 경통에 가려서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의 주변부가 어두워지고 이를 비네팅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캐치아이 보케를 더욱 강조한 것을 회오리 보케, 영어로는 스윌리 보케라고 합니다. 중앙에 있는 인물에 더욱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주변 배경은 회오리 모양으로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엠마 스톤 주연의 영화 가여운 것들의 한 장면인데 회오리 보케와 비네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몽환적인 느낌을 주면서 등장인물의 내면에 집중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 가여운 것들은 갓난아이의 뇌를 이식받은 엠마 스톤이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약간은 기괴하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훌륭한 영화입니다.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카메라에서 초점이 맞은 면을 초점면, 포칼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초점면은 카메라 렌즈와 평행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센서와 렌즈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고 초점면도 이들과 평행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초점 심도가 얕은 사진입니다. 기차에는 초점이 잘 맞았는데 바로 뒤쪽에 있는 선로나 그 너머에 있는 집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의 주제인 기차를 부각시키기 위해 아웃포커싱으로 배경을 날린 것이죠. 그런데 기차의 꼬리칸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기차의 꼬리칸은 머리칸으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초점이 비교적 잘 맞았어요. 머리칸 옆에 있는 선로나 집보다 기차의 꼬리칸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웃포커싱 되지 않고 선명하게 초점이 맞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초점면 자체를 기울여서 기차와 평행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카메라는 바디 안에 센서와 렌즈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면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면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대형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이 대형 카메라는 카메라 바디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렌즈가 달린 렌즈 보드, 그리고 뒤쪽에 필름을 넣는 홀더가 있고요. 그 사이에는 아코디언과 같은 주름 상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형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렌즈와 필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렌즈를 필름과 수평이 아니도록 기울일 수도 있고 렌즈의 중심과 필름의 중심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를 사용하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봤던 기차 사진도 무브먼트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기차와 렌즈를 완전히 나란히 배치하면 안 되고요. 기차의 진행 방향, 즉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초점면의 연장선과 렌즈면의 연장선, 그리고 센서의 연장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샤인플러그 원리라고 합니다. 샤인플러그는 이 원리를 카메라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186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군인인데요. 이분은 항공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정찰용 비행선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샤인플러그는 이 비행선에서 정찰용 사진을 찍을 때 원근법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넓은 지면에 초점을 잘 맞게 하는 사진법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카메라는 조리개를 조이면 사진이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조리개를 개방시킨 상태에서도 지상의 모든 사물에 선명하게 초점이 맞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샤인플러그는 이런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한 지도 제작을 연구했습니다. 이 대형 카메라의 움직임을 무브먼트라고 하고 렌즈를 위로 올리는 것을 라이즈, 아래로 내리는 것을 폴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쉬프트라고 하고요. 렌즈를 기울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아래로 기울이면 틸트, 좌우로 기울이면 스윙이라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대형 카메라가 일부 작가님들만이 사용하는 특수 카메라가 되었지만 인류가 만든 초기 카메라는 모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품질의 렌즈를 만드는 광학기술도 없었고 화학기술 역시 부족해서 필름도 빛에 대한 감도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쓸만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카메라 자체를 크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죠. 이 사진에는 맘모스 카메라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아마 1900년대 초에 제작된 카메라 같습니다. 필름은 거의 사람 몸통보다 더 큰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대형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에서도 무브먼트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틸트 쉬프트 렌즈, 줄여서 TS 렌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가격대인 것 같고요. 주로 건축이나 풍경 사진을 찍는 상업 작가님들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술도 좋아지고 AI가 보정도 해주는 이 시대에 이런 무브먼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이나 풍경 사진에서 원근감의 왜곡을 없앨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카메라로 이런 기찻길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카메라 바로 앞에 있는 선로와 지평선 가까이 있는 선로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일반 카메라로 이 모든 선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서 초점 심도를 극한으로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은 회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화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렌즈를 틸트시켜서 사진을 찍게 되면 조리개를 개방한 상태에서도 가까이 있는 선로와 멀리 있는 선로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면에 초점을 모두 맞추기 위해서 렌즈를 기울이는 방법을 틸트라고 하고요.
렌즈를 반대로 기울이는 것을 역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찍고자 하는 면의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 앞뒤로는 아웃포커싱을 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시프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통의 카메라를 가지고 빌딩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에 담고 싶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는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층 빌딩, 예를 들어 롯데타워 앞에서 웬만한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하더라도 롯데타워의 전경을 한 장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렌즈가 광각이 되면 될수록 가까이 있는 빌딩 아랫부분은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찍히고, 멀리 떨어진 빌딩의 꼭대기는 더 작고 얇게 찍히는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렌즈를 위로 올리는 라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빌딩의 모양을 왜곡 없이 한 장의 사진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사진을 찍는 작가님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틸트와 개방조리개를 사용을 하면 도시의 풍경을 미니어처 같은 느낌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모두 구글에서 TS 렌즈라고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일반 렌즈로 줄 수 없는 독특한 느낌을 주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메라 유튜버가 아니라 안과 유튜버입니다. 카메라에 대해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샤인플러그 원리를 이용한 장비들을 안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학술적으로는 샤인플러그 부분 결합 간섭계라고 하는데요. 사실 펜타캠이라는 장비입니다. 시중에 출시된 각막 지형도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장비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플라시도 디스크 방식의 각막 지형도 비중이 더 높은데 아마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플라시도 디스크 방식은 각막의 전면밖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시력 교정술을 하는 병원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샤인플러그 방식이나 슬릿 스캐닝 방식은 각막 후면과 각막 두께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력 교정술 병원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력 교정술 할 때 왜 각막 후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 채널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분이라면 여러 번 받아보셨을 겁니다. 기계에 얼굴을 붙이고 가운데 있는 빨간 불빛을 보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샤인플러그 카메라가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각막을 찍습니다. 이 카메라 이름은 당연히 앞에서 언급했던 오스트리아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샤인플러그는 군사용 항공사진을 찍기 위한 원리를 기술했다고 했는데 왜 뜬금없이 안과 장비에 샤인플러그의 이름이 붙은 것일까요? 그것은 각막의 모든 지점에 초점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샤인플러그 원리를 응용했기 때문입니다. 각막은 3차원적으로 제법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막의 후면이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막 전면과 후면 모두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각막을 찍기 위한 초점면과 렌즈에서 출발한 가상의 연장선,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서 출발한 연장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100년 전 샤인플러그가 정리한 원리를 각막 지형도에 응용한 장비가 바로 펜타캠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샤인플러그 카메라를 2개 장착한 장비도 있습니다. 아까는 각막 중심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각막 주변부를 찍게 되면은 카메라가 오른쪽에서 찍냐 왼쪽에서 찍냐에 따라서도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이 G4라는 장비는 2대의 샤인플러그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이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게다가 플라시도 디스크 방식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더 비싸겠죠.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빛은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반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총 4곳에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공기에서 각막으로 들어갈 때, 각막에서 전방으로 나갈 때, 전방에서 수정체로 들어갈 때, 수정체에서 유리체로 들어갈 때 각각 반사가 일어나고요. 각막 지형도 장비에 있는 샤인플러그 카메라는 안구 내 구조물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